옵티머스 관련돼서 되게 말이 많죠. 라임 옵티머스 막 나오고 뭐 청와대 관계자가 있느니 없느니 막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정관계 부실 수사 의혹의 긴급 지시. 권력경 게이트 퍼질 수 있다 판단. 검사 파견 추미애 장관 승인 필요. 검찰 내부 특수통 검사 충원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인 즉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줄을 선 사람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고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사 보고도 받지 못했느니 또 지금 보니까 여러 사람의 여권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지금 막 들추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정말로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여기서 중요한 기사가 원래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중앙일보의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이런 지시가 나오기 전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단독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파헤치는 검. 자금 추적에 올인.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한국일보가 제일 센 데가 사회부와 법조입니다. 오랜 기간의 노하우와 인맥, 네트워크 등을 동원해서 사회부 기사와 법조 기사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사진에는 이낙연 대표가 복합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사진을 집어넣지만 이거 뭐 논외로 하고요. 요 내용부터가 재밌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청와대 및 여당 금융계 등의 로비 또는 관계 유지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무슨 문제지? 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자, 여기 보시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서 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충원을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누구죠? 이성윤. 이성윤은 누구죠? 문재인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일보는 뭐라고 보도했어요?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정관계 부실 수사 의혹의 긴급 지시. 정관계 부실 수사 의혹의 긴급 지시했다면서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갑자기 기사가 가소로워지시죠? 왜냐하면 충원을 요청한 것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충원을 9일에 요청하고 그 요청을 윤석열은 기껏해야 수용한 주제에 마치 이성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긴급 지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9일에 수사 검사 충원해 달라는 이야기 했는데 12일에나 가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긴급 지시고 무엇이 부실 수사입니까? 충원 요청 당사자가 이성윤인데 이 정말 어이가 없는 기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해서 검사 충원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권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이 대목을 잘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인력 투입을 결정한 건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정부 여당 관계자 여러 명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한국일보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다고요? 방금 이 기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관계사 트러스트홀이 임대료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복합기 사진까지 갖다 놓으면서 민주당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한국일보에서 쓰는 내용인 겁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만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문건의 내용이 이혁진 옵티머스 대표를 가리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담긴 문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당시 사정을 아는 옵티머스 관계자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옵티머스 압수수색 전 책상 위에 연루된 이들을 정리한 문건을 하나 놓고 갔다고 들었다. 당시 그런 걸 왜 놓고 가나 이상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옵티머스가 본인들에게 수사가 들어오거나 금감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도 투자받았고 여당의 실세 정치인한테도 받은 그런 회사야.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럴 용도로 압수수색하는데 여기다 흘리고 간 겁니다. 옵티머스 압수수색 책상 위에 정리한 문건을 하나 놓고 갔다. 당시에는 그걸 왜 놓고 가나 이상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옵티머스의 자작극인 겁니다. 전 이 과정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기꾼들의 경우는 여야 할 거 없이 검찰들 할 거 없이 정치인들, 검사들을 만나서 회유하고 뇌물을 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해서 여야 정치인 중에 이 사건에 실제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문건을 놓고 갔을까요? 왜 옵티머스 압수수색 전에 책상 위에 연루된 이들을 정리한 문건을 놓고 갔을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지만 검사들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플리바긴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형량을 깎아주는 겁니다. 알았어. 너는 그렇게 됐다 치고 너 누구한테 얼마 줬어? 라고 물어볼 때 제가 000 의원에게 2천만 원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이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돈을 떼먹은 이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놓고 검찰에 가서 일단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김봉현 씨가 지난번 재판에서 강기정 수석에 말한 것은 완전히 잘못한 게 김봉현 씨가 5천만 원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스타펀드 사장에 건네주고 그 대표가 그 돈을 들고 청와대를 갔다는 거죠.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 대표가 강기정 수석에게 면담을 요청하니 광주 MBC 전직 사장이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럼 청와대로 들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럼 김봉현 대표의 말대로 하면 5천만 원을 가방에 넣고 쇼핑백이라고 했죠. 쇼핑백에 넣고 이걸 들고 청와대에 가서 그 살벌한 검색, 핸드폰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경호팀의 몸수색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그 5천만 원을 숨겨 들어가서 건네주고 나왔다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은 부피로 따지면 이 정도 되는 부피인 것인데 그 돈을 쇼핑백에 넣어갔다고요? 비타오백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자금 경우엔 줬다는 놈이 줬다고 주장하면 받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신기른 의원실에서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김모 씨라는 이사장이 검찰에 잡혀가서 신기른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의원실에 가서 의원실 소파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의원회관 출입 기록이 있었고요. 검찰은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막상 재판에 가서 무엇을 입증했느냐.
우리 신계른 의원실에는 소파가 없었습니다. 없는 소파에 돈을 놓고 왔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지만 1천만 원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유죄를 받은 겁니다. 김봉현과 지금 이 옵티머스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거죠. 너는 줬다라고만 하면 형량을 깎아줄게라고 검찰하고 딜을 할 생각으로 아예 문건을 놓고 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만난 적이 있으니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검찰은 너의 형량을 깎아줄 테니까 그럼 청와대 고위 인사를 하나 대봐 하고는 돈을 건네줬다라고 진술을 하면 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 힘으로 입증해야 되는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문제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거나 한국일보의 보도만 보더라도 연루된 압수수색할 때 정리한 문건을 놓고 갔다는 점에서 매우 수상하다는 점을 봐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윤 이사의 부인인 이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뭔가 좀 수상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청와대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겠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연관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을 찾아놓고 압수수색을 앞두고 옵티머스가 놓고 간 문건을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뭔가 대단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DLF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이 8천억 원어치를 팔아요. 8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거 이제 옵티머스를 8천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옵티머스가 8천억 원을 가져가서 망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상태를 상정해 봅시다. 그러면 8천억 원에서 본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80억 원입니다. 8천억 원의 1%인 80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수익금의 50%를 벌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은행을 믿고 라임을 샀는데 투자자들은 은행을 믿고 8천억 원어치의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가입했는데 은행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8천억 원의 손해를 봐서 8천억 원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은행은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80억 원이지 않습니까? 징벌적 과징금은 그중에서 절반인 40억 원. 40억 원만 이 피해자들에게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8천억 원을 날렸는데 40억 원은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이 투자자들의 손해는 얼마였죠? 8천억 원이죠. 은행의 이익은 80억이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은 40억만 은행이 책임지면 되니까 까짓거 아무 상품이나 갖다 팔고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자하고 사모펀드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해액에 8천억 원의 3배를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8천억 원에 5배를 물어줘야 되는 거죠. 8천억 원에 3배면 얼마가 됩니까? 2조 4천억 원. 5배면 4조 원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4조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손해액의 3배, 5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보수 언론의 주장이고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4조의 피해가 끼친다는 걸 알면 이 검증을 대강대강 하겠습니까? 은행이 사모펀드나 상품을 추천할 때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펀드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냈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사실들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자에게 이런 위험이 있는 대신 이런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은 원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빵원이라도 좋다는데 사인을 받은 사람에겐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투자자는 빵원이 될 수 있는 걸 알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 경우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지금은 얼렁얼렁 대충 두루뭉술 뚱딱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는 4조 원을 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4조 원을 이전 같으면 40억 원 과징금만 내면 되는 상황 같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무 펀드나 추천해 주던 은행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상법에 도입되고 나면 아무거나 추천해 주던 것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확실하고 될 것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해서 여러분들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는 사실을 재차 3차 알려주고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빵원이 되더라도 이번에 2배로 불릴 수 있다면 한번 걸어보겠어라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안전한 것처럼 얘기하고 불안한 펀드를 막자는 것이지 불안하다고 말하고 불안하게 파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엔젤 펀드라는 것이 한 번 터지면 1000배도 벗지만 대부분은 망하는 겁니다. 1억씩 100군데에 100억을 투자하면 99군데 망해서 99억 손해를 봐도 한 군데가 1000억이 터지면 돈을 버는 게 엔젤 펀드의 구조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리고 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것이 도입되면 이것은 주주들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왜 꼭 필요한지 이것은 기업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언론도 똑같은 거죠. 오보가 예전 같으면 클릭수만 보장되면 오보 상관없으니까 내라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오보를 내지 않도록 검증을 더 철저하게 가는 구조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돼서 상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서는 법무부가 김진애 의원실에 Q&A 형식으로 제출한 문서이니 100% 믿고 보셔도 됩니다.